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에 TV와 또 유튜브에서 이 방송을 지켜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거,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30년 이상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서바이벌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실 얘는 하나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벌 때 벌어줘야 돼요. 아마 이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항상 2부 방송도 같이 하는데 아마 엔비디아, 테슬라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의 조정에도 견저한 거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제일 최근에 제일 제가 또 역시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물론 오래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은퇴하기 전에 꼭 미국에 투자는 3분의 1은 해야 된다. 그래도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테슬라의 공략이 아주 절묘했던 것 같습니다. 못 잡으셨던 분들도 역시 중간에 조정받을 때 잡아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지난주 핫 이슈가 됐던 거, 또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핫 이슈가 되는 게 있죠. 제롬 파웰의 하원 출석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행동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지금 패드의 분위기는, 월가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따끈따끈한 정보를 중심해서 여러분과 함께 팩트체크와 그 다음에 결론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번에 점도표 어떠셨어요? 사회자님, 이번에 점도표 어땠었어요? 상대적으로? 약간 매파적이었죠. 매파적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애당초 우리가 봤던 것은 한 5.1 정도를 봤는데 중간값을 이게 5.6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매파적 점도표였다. 근데 사실은 금리에 민감한 것은 나삭 쪽이죠. 근데 나삭이요, 요번 주에도 3.3% 올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테슬라가 13일 연속 올라갔을 때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투자했어도 테슬라가 13일 연속 올라가는 건 제가 처음 봤다 그러는데 나삭 지수가 연속해서 8주 연속해서 올라가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고금리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25 금리의 높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삭은 왜 그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일부 양심 선언하는 미국의 전략가들이 나타나고 있죠. 사과하는 전략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제가 저희 찐팬분한테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새는 또 탐리가 계속해서 간다고 하니까 여기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게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만 무조건 찍으라면 제일 제가 답답한 게 우리는 올라갈 때 31개월이고 내려갈 때 18이잖아요. 네. 미국은 올라갈 때 사회자님 몇 개월이죠? 66. 그렇죠. 66번 도로 연상법이. 근데 66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즉 10년 슈퍼 사이클이었거든요. 올라갈 때는 10년 올라가고 내려갈 때 몇 개월입니까? 13개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그래서 예전에 칼라칸이 공매도를 때려갖고 매도 쪽에다가 포커스 잘못 맞춰서 12조를 날렸다고 그럴 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누가 똑똑하냐 그러면요, 차라리 어차피 무조건 간다 안 간다 찍을 바에는 무조건 몰아가는 게 무조건 맞습니까? 간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욕먹고 10년 동안 칭찬받는 겁니다. 이 경기 사이클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 놓여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가 보통 올라가면 나삭은 쥐약인데 나삭이 연속 8주 동안이나 올라가고 있고 올해 장을 나쁘게 봤던 쪽에서는 계속해서 사과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딘지 아시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입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왜 나삭이 이렇게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나왔는데도 앞으로 그러면 한 2번 정도 금리 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나삭은 계속해서 고를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를 한다 안 한다 갖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이 자꾸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점도표상에서는 사실 이거를 커버하는, 어떻게 보면 제가 살 때는 신의 한 수가 섞여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것이 신의 한 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대신 금리 인하 전에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게 제가 살 때는 올 연말까지 아주 중요한 맥점이 나올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빅픽처의 그걸 보려면 코앞에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디테일이고요. 항상 넓은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전체 뷰, 전경을 보면서 아 지금 빅픽처 일로 가고 있고 시장 어떻게 되고 있구나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부정주로 봤던 전략가들이 사과를 하면서 자기가 왜 못 봤는지 소위 이유를 댔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번에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생각보다 빨리 해결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건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들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AI, 소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대로 패러다임 시프트의 AI가 이렇게 나오면서 히트 칠 줄 누가 알았겠느냐라는 건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가 아까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하는 것이 한편으로 어떤 개념이냐면 예측만 하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예측한 다음에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져서 왜 미국의 전략가들이 아니면 뭐 캐시우드나 이런 사람들이 엔비디아에서 왜 놓쳤냐라고 했을 때는 딱 한 단어를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뭔데요? 관성이요. 가는 방향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간다 했더라도 이게 핸들을 꺾어서 가는 방향으로 노출됐을 때 이게 드디어 가는구나. 가는 방향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만 내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한번 자기가 뷰가 안 간다에 꽂히잖아요. 그럼 계속 안 간다고. 미국의 전략가들 가만히 보시죠. 탑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탑리가 잘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요새 잘 나가고 있다는데 하락장에서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탑리는 잘 맞췄다기보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 같아도 둘째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 같으면 눈만 떴다면 무조건 간다고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안 맞는다는 거죠. 우리 이게 하락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우리는 변곡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마디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재작년에 우리가 9월 달에 어디보다 나쁘다? 중국보다 더 그렇죠. 3,300에서 고점 찍고 하락 초기에 중국보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얼마나 이 유튜브 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99번 조준받고 올라가니까 꺾인다고 할 때 꺾인다고 하는 그게 싫었던 거죠. 뒤늦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간다고 하는 게 싫은 거죠. 근데 주가가 저 때문에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변곡을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중국보다 나쁘고 그다음에 작년 1월 달에 주가가 소위 얘기해서 깡통 구간에 내려와서 주가가 흘렀잖아요. 흘렀지만 또다시 우리는 어서 훌륭하게 잡아냈습니까? 작년 6월 달에 녹색 캔들존에서 거기서 우리가 끝내기라 해서 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데 얘가 바닥에 와 있구나 이걸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만 여러분이 신경만 쓰면 뭐는 맞출 수 있냐면 가는 방향. 그러니까 바닥에 우리가 무릎에서 산다 그러는데 기관이 들어가는 무릎은 내려가는 무릎서부터 사는 겁니다. 얘가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구나.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으면 얘가 밑으로 갈 때 그들은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내려갈 때 내려가는 무릎에서 사주는 게 정석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뭐 몇 번 총알을 쏘면 총알이 없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주력을 두냐면 내려가는 무릎보다는 올라가는 무릎,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무릎. 왜냐하면 너무 내려가는 무릎에다가 너무 일찍 쏴버리면 이미 지쳐버리기 때문에 올라갈 때 다 팔아버려요. 하지만 얘가 딛고 턴하는 모습을 줬을 때 여기서 사면은 여러분 진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번에 딛고 턴이었고 이걸 전문적으로 한다면 IMP입니다. 혹시 오늘 방송이 처음이거나 아직 이것이 내 것이 안 되신 분들은 좀 이따 이 방송에서 좀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올해 최대의 변수는 제가 살 때 뭐냐? 바로 금리 나이가 많이 있는데 요거보다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체크포인트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번에 매파적인 점도표가 나왔는데 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동그라미 친 부분들인데요. 여기 중간값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앞에는 우리가 3, 6, 9, 12 분기마다 한 번씩은 점도표를 찍죠. 이게 5.1에서 5.6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딱 발표가 되니까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확 밑으로 밀렸었죠. 그죠? 5.6. 근데 요걸 달래주는 멘트가 있었죠. 누가? 제롬 파일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체크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왜 점도표가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2번 정도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도 주가가 견조하고 뭐 오늘도 주가가 조정받지만 예를 들어서 연휴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한 번 정도 좀 팔고 가자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팔고 가는 느낌, 그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런 것 때문에 물량을 받았지만 왜 이렇게 견조한가라는 거는 첫 번째, 이 5.1에서 5.6이 숨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월가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왜냐면 그래? 2번 금리를 올려? 이게 단순하게 월가에서는 제롬 파웰의 말을 혹은 점도표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런 그런 논조가 아니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5.1에서 5.6으로 가면은 금리 2번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FOMC 회의가 몇 번 남아 있죠? 4번 남아 있습니다. 그죠? 7월 달, 그다음에 9월 달, 11월, 12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7, 9 중에서 한 번 올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7월 달에 한 번 올리고, 그다음에 11월, 12월 중에서 한 번 올리고, 이러면 이게 딱 맞잖아요. 언행일치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제롬 파웰이 이번에 제롬 파웰의 말을 보고 야 이게 비둘기파적이다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걸 듣고서 그냥 웃었는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면 이미 7월 달의 분위기는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로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라이브 미팅.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럴 때 라이브라고 하죠. 뭐 생맥주 할 때 그러듯이 이게 이미 이번에 우리가 6월 달 같은 경우에 금리를 동결시키다는 것이 이미 뭐 90%인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7월 달에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소위 라이브 미팅이다. 아직 계속해서 얘기가 될 것이고 어떻게 되는지 각종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럼 이게 뭐죠? 2번 올리려면 이번에 7, 9 중에서 한 번 올리고 특히 7월 달에 금리 올리는 것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은 7월 달에 금리 올려도 하나도 안 놀라거든요. 근데 이게 잘 모르겠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시장은 어떻게 보냐면 7, 9, 11, 12 중에서 그러면 이런 멘트를 때린 걸 보면 어쩌면 이번에 금리를 안 올리고 한 번 올려봤자 뒤에 가서 연말 가서 한 번 올리나? 이런 분위기가 맞다. 그래서 결국 제롬 파웰이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요번에 CPI 4.0 찍고요. PPI 1.1 찍었어요. 이미 우리가 작년 6월이었죠. 저한테 유가 그래프만 하나만 딱 다오. 그러면 제가 물가 꼭지를 여러분께 제시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9.1이었을 때 그죠? 사회자님 우리 기억나시죠? 네. 이미 CPI는 고점을 찍었다. 그게 발표가 나올 때 7월 13일이었는데 여러분들 CPI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CPI가 높게 나오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왜? 이미 유가가 꺾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그 유가의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매도 기법에서 그 유가 그래프만 내가 완전하게 해석하고 있으면 그 어떤 종목도 두렵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때 뭐가 있냐면 소위 세력의 R 빼기 패턴 20 가가에 바로 장대음봉을 때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렇다면은 끝난 거야.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미시간대 1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거기서 요 근래에 보면은 굉장히 낮게 나온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전월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얼마였냐면 4점이었는데 요번에 3.3 나왔어요. 이 내용 자체가. 이럴 때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심적으로 많은 비중을, 왜냐면 이건 물어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기름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더 그러겠죠. 기름값이 올라가고 보십시오. 누가 앞으로 인플레가 잡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기름값이 최근에 많이 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결국은 이 인플레가 잡히고 있는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맥점 뭐냐면 지금 가장 스티키하고 안 잡히고 있는 것이 바로 코어 인플레이션이죠. 근원 인플레거든요. 근데 이 근원 인플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렌트, 주거비 쪽이거든요. 근데 이 주거비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해서 살고 있을 때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주거비 렌트비가 반영돼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만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재계약할 때 그게 반영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미 지인이 워싱턴 DC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미 보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급격하게 이미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되는 시점이 언제로 보고 있냐면 그것을 바로 하반기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은 안 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비고 얘는 하반기에 내릴 수 있어.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은 확실하게 꺾인 게 맞아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금리가 높아도 점도표에서 두 번 찍혔어도 시장은 다르게 움직이고 특히 나스닥이 아직까지 연속해서 가고 있는 이유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다 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거 세 번째, 여기에 주요 변수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유가입니다. 사실 이 유가는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 유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즉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죠. 그리고 미국보다 먼저 동결했죠.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뭐냐면 이런 분위기라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미국 요번에 이 두 번 점도표상 올라가면서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준의 성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신의 한 수다라고 표현했던 건 뭐냐면 금리가 5.1이면 그러니까 예전에 중간값이 5.11이고 만약 이번에 올라갈 때 한 칸만 위로 올라갔다라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 거냐면 올해 미국은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 라는 임지가 강할 텐데 지금 두 칸 올려놨죠. 0.5로 두 칸 올려놓으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그래 일단은 올해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하는 연준의 얘기는 내가 그거는 믿어야 됐구나라는 분위기가 확 됐다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연준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을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모천 원 만에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이게 금리가 내려갈 거야 라는 인식이 있다면 얘는 또 언제 튀어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특히 이 유가가 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튕겨 올라갈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점도표상에서 두 번을 찍으면서 상대적으로 올해 진짜 금리 인하는 안 할 것 같아라는 인식이 확 높아졌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문에 점도표에 그들이 원했던 안 원했던 신의 한 수의 흐름은 바로 여기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스닥이 여전히 크게 조정받지 않고 주가가 위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는 쪽에다가 우리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금융관대에서 실제적으로 주가가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증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특히 나스닥 증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린 것이 주가는 사이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TV를 보시는 분 혹은 유튜브에서도 보시면 소위 상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투자 경험이 오래됐던 상수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하는데 많이 공감할 겁니다. 참 묘하죠?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도 조정받을 만한 때가 되면 악재가 터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가가 내려가고 얘는 밑도 끝도 진짜 뭐랄까 알 수 없도록 주가가 엄청나게 빠질 것 같다라고 하는데도 꼭 뜰 만한 때가 되면 여기선 반드시 호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얘가 꺾어질 만한 때,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갈 만한 때 이걸 우리가 다른 딜타식 표현으로 이걸 뭐라 하냐, 이걸 바로 뭐냐면 사이클, 이걸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클의 기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주가가 작년에도 막 위에서부터 급락을 줬을 때 그 중간중간에는 이거 올라가도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같은 것은 저는 얼마나 기다렸냐면 이게 밑으로 내려갈 때 우리는 하락 사이클이 18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은 이게 에버리지니까 평균치니까 얼마 정도는 빠져야 되냐면 고점부터 1년은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가 녹색 캔들 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6월 말이에요. 주가가 폭락했을 때. 이게 왜냐면 그 전년도에 6월 25일 날 주가가 꼭지를 찍고 최소한 얘가 1년을 지났기 때문에 얘는 비로소 얘가 바닥점에 들어오고 나는 그 관찰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그거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얘가 뭐가 있을까? 뜰만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 거기서도 노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랑은 다르죠. 우리는 내려갈 때 18일인데 얘들은 내려갈 때 몇 개월이죠? 13개월. 13개월입니다. 바로 13일에 금요일. 이런 식으로 연상하면 안 까먹죠. 나스닥 한번 보시죠. 가장 중심 나스닥인가. 나스닥 보시면 2021년도 11월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11월이 12개월이죠. 근데 얘가 지금 동그라미 친 이 구간이 12월이거든요. 그럼 이거 몇 개월 지났습니까? 쫙 여기까지 1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게
바로 주가가 이제는 얘가 아무리 악재가 있어도 얘가 주가가 상당히 반영된 구간이 이거란 겁니다. 이 사이클을 모르고 매매하면 눈 감고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항상 우리가 이 기간상으로 여기 먹는 게 아니라 항상 파동상 야 이제 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 너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잖아. 그때는 항상 무슨 파동 기법을 쓰냐면 5파동 기법을 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녹색 보이시죠? 얘가 밑으로 내려갈 때 여기가 1, 얘가 2, 얘가 3, 얘가 4, 여기가 5. 그리고 밑에서부터 롱텀의 쌍바다 요걸로 체크 포인트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망만 하면 틀려버린 게 왜냐면 얘가 어떨 때는 A, B, C 타입 중에서 미완상 파동 3파동에서 뜰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연장 파동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면밀히 보는 건 뭐냐면 예측해 놓은 다음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만 내가 다리품을 팔면은 여기가 바닥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가가 쭉 올라가죠. 나사기입니다. 실제로 저는 저희 수강생들하고 SPXL 제가 매번 얘기하는 스파이죠. 스파이 3타임스. 그 다음에 속스L 반도체 3타임스. 그 다음에 QQQ 3타임스. TQQQ. 이걸 저희는 이미 다 제가 세팅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밀지 마시고요. 제가 제일 깝깝한 건 뭐냐면 그냥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세요. 드리고 그게 필요 없으면 애기들 뭐 입에다 넣어주면 이게 자기한테 안 맞으면 입 밖으로 오물오물하면서 뱉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뱉어내서. 근데 아예 하기도 전에 밀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 차트가 맞아? 전 지금 이렇게 차트 분석해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차트 분석해 드린 적 있어요? 지난번에 3월 달에 주가가 바닥을 찍으면서 얘가 올라갈 때도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는 국제 정치로 풀어야 되는 문제지 차트 분석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게 망해버리면 미국은 패권이 또 한번 무너진다. 2008년도 이미 한번 휘청거렸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더 큰 거는 바로 트러스 악재였을 때 트러스 악재로 파운드가 밑으로 급락을 줬을 때도 똑같은 얘기였죠. 이거는 바로 고용과 인플레이션, 물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머전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긴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누차했던 대로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하게 얘가 밑에서 뜨는 걸 본 것도 아니고 차트 분석도 아니고 경기 분석도 아니었었어요.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연매 한번 담아놓고 이용하든 안 하든 그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아예 얘를 싸그리 모르는 상태에 매매하다 보면은 얘가 이제 뜰만한 구간에 와 있구나라는 걸 이거 우리가 매매 존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우리는 매매 존과 시그널인데 나랑 다른 거라고 하더라도 나랑 다른 견해가 다른 거라고 하더라도 내 전공이 아니어도 내가 만약에 기본적 분석을 잘해 그러면 기술 분석을 좀 담아 놓으시고요. 내가 차트 분석을 잘해 그러면 기본적 분석도 담아 놓으시고요. 내가 부족한 거를 메꿔 갖고 매매하는 거 이거 우리가 3D 분석법이다 하거든요. 입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밀어내니까 틀리는 겁니다. 칼 알칸도 그렇고 바로 캐시우드도 그렇고 물론 이번에 메타에서 많이 복구를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땐 밀어내지 마시고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하나씩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얘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뜨는 거는 이상하게 뜨는 게 아니라 원래 떠야 될 것들이 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얘가 도대체 무슨 재료가 있을까? 저도 아주 무지하게 궁금했거든요. 얘가 롱텀에 쌍받아주고 여기에 뒷구턴이 여기거든요. 얘는 도대체 돌발적인 내용이 뭐가 있을까? 저도 무지하게 궁금했는데 정답은 그 다음에 나온 거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2001년도 9.11 테러 때 주가가 제가 진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주가가 이제 뜰만한 자리에 왔어요. 그 밑에서부터는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60선이 쌍받으면서 얘가 주가가 뜨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주가가 오히려 매도 포션, 풋 포션을 갖다가 취하는 위치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이렇게 하면 보통 주가가 뜨는데 근데 정답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왜? 그 다음에 뭐가 터졌죠? 9.11 테러가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묘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떠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진짜 주가가 뜨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금리가 이렇게 높고 이게 힘든데 왜 이렇게 올라가지? 그 정답은 뒤에 나온 거죠. 아까 전략가들이 틀렸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얻다가 이를 됐습니까? AI 인공지능이 시장을 휩쓸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 재료가 여 뒤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가 주가 패턴 어떻게 했냐면 뒷구톤으로 간 겁니다. 다시 한번요.
가는 방향을 인정해 주는 것이 내가 성공 투자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는 한 번 방향을 정하기가 어렵지 한 번 방향을 정하면 그쪽으로 계속해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아닐 때도 있는데 맞습니다. 바늘같이 쫓아오는 것이 뭐냐면 이 어떤 신호 다음에 같이 들어온 것이 십소입니다. 속임수가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떠야 되는데 매수로가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 십소는 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항상 맞으면 누가 여기서 주식을 팔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가면 매수를 내려가면 매도를 다시 가면 매수를 하는 이런 그대로 트렌드 팔로잉 나는 그대로 추세를 가져가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지금 그런 가운데서 위로 뒷구터한 상태 속에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현재 주가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 올라갈 때 미국 시장에서 제가 쉽게 꺾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그랬냐면 보통 주도주가 가다가 얘가 꺾어져 버리면 나머지는 속칭 우리가 얘기하는 똥주 잡주드림지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미국의 쌍두마차가 있었죠. 엔비디아가 가다가 쉴 때 뭐가 갔습니까? 사회자님.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테슬라. 보시죠. 미국 시장의 쌍두마차. 여기입니다. 여기. 요걸 뒷구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뒷구턴 상방 패턴이다라고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얘가 아마 저희 수강생들 오늘 아침이라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 소위 블랙홀 골든 크로스다라고 합니다. 컨버전스 이후에 다이버스로 확산하는 그 힘이 폭발적으로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여기죠. 여기서도 제가 한번 더 잡아드렸고 또 여기서도 없는 분들은 요거 내려갈 때 이거 한참 또 400달러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대로 뭐 나는 팔았네 안 팔았네 하더라도 주가는 절대 거기서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띵띵 기법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들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60선 쌍바닥의 구간이거든요. 여기거든요. 이건 1.5 TT다라고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가끔가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년 이상 노력해서 잠 안 자고 진짜로요. 잠 안 자고 찾아낸 이런 노하우들을 저는 여러분과 공유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진짜 강의 진심이거든요. 물론 직업이기도 하지만 막 그래서 장이 내려가면 제가 아무리 예서 작년장에서 아무리 이 장이 안 좋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내려가면 진짜 가슴이 아프거든요. 안 믿어지시죠? 그죠? 제 곁에 오래 계신 분들 거기 아마 오늘 아침에도 들어와 계시는 모르겠는데 거기 뭐 김국희님이나 쭉 계속 제가 오죽하면 아이들 얘기할까요? 팔로 어르신이나 아니면 뭐 누굽니까 상하방님이나 쫙 계십니다. 쭉 그 멤버들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 뭐 사회자분 같은 경우도 저랑 벌써 몇 년입니까? 아마 바람이 있다면 우리 사회자분 아들 딸 결혼할 때도 제가 참석하는 게 희망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처음엔 속일 수 있지만 나중엔 속일 수 없습니다. 저 진심으로 제가 갖고 있는 그 노하우, 제가 경험했던 그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냈을 만한 그런 바람을 진짜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씩 담아 놓으시죠. 그래프 통째로. 어쨌든 얘들은 주도주가 가다가 쉴 때 이것 봐라. 그럴듯한 주도주가 더 올라가네. 테슬라. 얘가 여기서 400달러에서 머뭇거릴 때 일부는 저희가 이쪽으로 약간 이동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는 동시에 올라가려고 하네. 빠져도 동시에 안 빠지고 있네. 여전히 미국 시장은 굉장히 뭔가가 끌어오는 그 뭔가가 강하다는 거죠. 그 밑바탕에 아까 제가 했던 대로 금리 인하 전에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다는 바로 거기와 일치하지 않느냐는 큰 뷰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중간에 디테일이 아니라 이 먼저 큰 뷰를 가지고 보면서 얘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지? 이걸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만 어렵습니다. 몇 번 보다 보면 제 강의는 드라마 같아서 몇 번 보다 보면 그 내용의 흐름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마음을 열고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제롬 팔이 한 연설 얘기를 보면 아직까지 7월 달이 결정된 바가 없다? 아니 이미 결정됐어야 되는데 두 번 찍으려면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얘가 코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떨어질 수가 있어. 이 부분이 두 번째,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여기를 판가름하면
마지막 키워드가 야, 얘들이 진짜 이번에 금리가 물가가 잡힌 게 확실하고 그러다면 얘들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데 그 키를 뭐 가지고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바로 작년 6월 달에 이렇게 CPI 9.1 꼭지 쳤어요. 라고 했듯이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는 겁니다.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였죠. 꼭지 쳤어요. 6월 달에. 9.1. 얘가 이거를 소위 세력의 알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주식에서 이게 나올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내려가다가 속임 있을 땐 이렇게 올라갈 땐 쉽어요. 다시 사주면 돼요. 그러나 일단 여기를 가는 방향 인지해야 됩니다. 얘가 저점을 깼잖아요. 그럼 제대로 맞힌 겁니다. 왜? 작은 게 쌍봉을 주면은 큰 게 하방을 보임.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아버립니다. 이렇게. 이거 뭐죠? 이거 62, 240을 깼어요. 이거 무슨 파동입니까? 이거 이렇게 M파동이죠. 이걸 빅데드라고 하죠. 얘가 빅데드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요. 유가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저희가 저희 수강생은 더 어떤 얘기냐면 얘는 올라갈 때마다 두들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유가는. 그런데 대신 70달러 아래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유가가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는 얘가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진짜 만약에 경기가 살아나고 그렇다면 얘는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펙 플러스에서 결정한 것에 상대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러시아죠. 러시아는 감산에 참여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하락 요인이죠. 특히 최근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곳이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이란이죠. 미국이 사우디 가서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번에 미국이 이란과 물밑 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과 이란이 헤비 무드가 나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보실 겁니다. 진짜 만약에 전 세계에 이란산 석유가 나온다면 이 유가는 올라갔다마다 계속 두들기겠죠. 하지만 저의 견해는 그건 맞는데 위로는 그래서 막혔는데 밑으로도 그렇게 잘 안 빠질 겁니다. 왜? 70달러 아래에 내가면 이번에 유가가 높았을 때 미국이 한 일이 있죠. 뭐를 풀었습니까? 바로 전략 비축률을 풀었어요. 이걸 못 메꿔놨어요. 그래서 한참 야단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70달러 아래로 내갔을 때는 계속 미국은 전략 비축률을 메꿔놔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의 당분간 어떻게 될까 싶으냐면 올라가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뭐 이란산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러시아가 동참하고 있지 않다는 것들. 그다음에 얘들이 지금 생산하지 않는 것을 다른 나라들이 생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땐 막혔는데 반대로 밑에도 막혔다. 하지만 얘가 하향 안정화가 됐다는 점에서는 부정적보다는 사실 긍정적으로 본다. 근데 얘가 만에 하나라도 확 튀겨 올라간다면 요새 또 러시아가 벨라루스에다가 뭐 갖다 또 놓고 있습니까? 핵 갖다 놓고 있다고 해서 분위기가 또 고조되고 있잖아. 이거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다만 얘는 올라갈 때는 그런 이유가 내려갈 때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얘를 계속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가의 위치는 어떻게 했느냐. 자, 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이미 디테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결론 마디존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이쪽은 장대 음봉을 때려줬죠. 얘가 장대 음봉을 때려주면 얘는 계속 당분간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마디존에 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그럼 뭐냐? 이쪽은 이미 흑산병이 나와 있죠. 근데 흑산병 정도 문제가 아니라 제가 누차 디테일에서 분봉을 보시죠. 분봉 한번 볼게요. 분봉이 이게 쌍봉 줬죠. 이게 내려가 대들 줬기 때문에 올라가도 이게 중방이에요. 막혀 있어요. 이게 대들 주면 올라가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의 주가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중방 패턴이기 때문에 얘가 마디존에 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중간에 작은 조정이 있고 중간 사이즈 조정이 있고 큰 조정이 있는데 얘는 작은 조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큰 조정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중에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 하나가 뭐냐?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나시죠? 여기서 연도 달러 인버스예요. 달러 매도입니다. 라고 했던 거. 특히 1,402원.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여기를 깨고 내려갔죠. 근데 얘가 드디어 뭐가 났습니까? M파동 실평으로 돌아가고 있죠. 5가가 정도가 아니라 얘는 지금 무슨 가가를 주고 있습니까? 62. 이렇게 M파동 실평으로 꺾어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라인 하나 가놨는데 이게 1250원이거든요. 그럼 아까 점도표상에서는 분명히 매파적인 발언인데 얘가 약간 하향 추세를 보고 있다는 것은 아까 그러한 문제로 금리 두 번은 이거는 아마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신의 한 수였을 거고 지금 시장은 두 번은 힘들 거야. 한 번 정도면 끝일 거야 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결론 얘도 가는 방향이 언제면 얘는 이 아래 얘가 하락이 좀 멈춘다면
1250원대 아래까지는 길게 봤을 때, 왜냐하면 여기 직전 저점이 있으니까 여기 정도까지는 조금 좀 내려오지 않겠나라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얘가 만약에 5일선에 쌍바닥을 주거나 일선 우위로 가면 그때 우리가 조금씩은 좀 바꿔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서 국내 시장이 얕게 조정을 받아도 괜찮겠구나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중국이 요새 조금씩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왜요? 얘들이 경기가 생각보다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특별 국채를 발행해 갖고 대략 한 180조 원의 정도의 돈을 풀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지금 문제가 굉장히 크죠. 부동산 쪽에서도 부양책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중국 증시도 위로 가다가 얘는 지금 60선 쌍바닥으로 위로 올라가다가 조정받았는데 최근에 올라가는 것이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런 시장은 결코 국내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얕게는 마디존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좀 내가 리스크 관리해야 되지만 여전히 밑에 저가권대 매수 플레이는 여전히 괜찮다. 그러면서 역시 라스틴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요 그림입니다. 과연 제롬 파웰은 돌아오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은 밤 11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원 금융위원회 출석해서 뭐라고 발언하는가 요거 우리가 먼저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막기 위해서 제일 연준이 거부하는 것이 금리 인하인데 그러면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할 때 먼저 주목할 것이 뭘까? 여러분들 우리가 2020년 3월 달에 혹시 금리를 제로금리를 하면서 하나 더 우리가 소위 마이너스 통장 개념에 가까운 거 하나 풀은 게 뭔지 아시죠?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시장에다가 양적 완화를 했죠. 사회자님 기억나시죠? 네. 그럼 지금은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을 하잖아요. 대략 한 950억 달러씩 양적 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고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점도표상으로 볼 때 이건 절대 패드 위원들이 용납할 부분은 아니고 그렇다면 금리 인하보다 주목할 뉴스를 몰아갈 때는 그것은 바로 양적 긴축 이 규모를 축소한다는 얘기가 가장 시장에 핫한 것으로 나오지 않겠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는 올해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편으로 연말 쪽으로 갈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양쪽 안에 반대 양적 긴축을 세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 올 하반 연말로 갔을 때 이 긴축을 지금보다 한 반 정도 뚝 자른 한 500억 달러 정도의 이런 뉴스가 나온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셔야 되겠고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은 여전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흔들릴 수 있어도 이 장이 끝난 흐름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수익률 게임은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요. 나머지는 디테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